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현장에 대한 현장 감식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대백화점 측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OECD가 내년 세계 경제와 주요 20개국 G20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동맹을 훼손했다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거짓 해명이라며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전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나 의회에서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상 차원에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한국과 미국의 합동훈련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는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 취항했지만 방제 작업을 하지 못하는 초대형 방제선 엔담호의 불량 장비가 해경이 주관한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합격 판정 과정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예비군 부분 동원령에 반발한 러시아의 한 남성이 징집센터에서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중부의 학교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구의 소행성 충돌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시험이 오늘 실시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오늘 지구에서 약 1,08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인 우주선을 소행성과 충돌시켜 궤도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에 나섭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아침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불이 나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물품 하역장에서 발생한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희생자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의류 할인 판매장이 입주한 건물 지하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주차장뿐 아니라 건물 외벽 틈으로도 연기가 치솟더니 외벽 일부와 철제 난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된 건 아침 7시 40분쯤. 지하주차장 옆 물품 하역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길이 삽시간에 번져 지하 공간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연기 확산되는 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 검은 연기가 저렇게는 나오면서 냄새 맡아보니까 근데 그 5초도 안 걸려서 이쪽 끄트머리까지 연기가 검은 연기가 다 찼어요. 소방당국이 대전 시내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진화에 나섰으나 불을 완전히 끄는데 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의류 등이 담긴 상자가 워낙 많은 데다 유독성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른 시간이어서 상가 손님은 없었으나 화재 당시 지하에는 반품 물건을 배송하러 온 물류업체 직원과 청소 방제 업무 담당자 등이 있었습니다. 유독성 연기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이 중 상당수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충남과 충북 등 4개 시도에서 9개 구조대를 동원해 모두 8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성 6명과 여성 1명은 숨졌고 나머지 남성 1명도 중태입니다. 사상자가 8명이고요. 부상자, 중상자 1분. 나머지 분들은 그 한 분을 제외하면 전부 다 남성입니다. 사망자 7분 중에 남성 6명, 여성 1명 이렇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던 호텔 투숙객과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고 출근길 시민들의 차량이 유독가스를 피해 우회하는 등 교통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불이 난 아울렛은 최근 진행된 소방점검에서 지적사항이 20건 넘게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 같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6월 소방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돼 모두 24개 지적사항이 나온 거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엔 화재 경보 소리가 작다거나 유도 등 일부가 켜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오면 한 달 안에 모두 고쳐서 그 결과를 소방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대 아울렛 측은 24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한 달 이내에 완료 조치에 대한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에 대한 부분들을 조치를 완료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이 빠르게 번져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면서 소방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나 방연장치가 제대로 작동한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화재가 완진이 되면 정확하게 저희도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노동부는 3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현대백화점 측은 그룹 총수가 직접 화재 현장에 달려와 사과문을 발표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향후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업체 측 설명대로 소방 안전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합동 감식을 통해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으며 경기 침체 경고음을 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이어 내년 세계 경제 주름살이 더 깊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OECD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 2.8%에서 2.2%로 0.6%포인트나 낮췄습니다.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탄력을 잃었다면서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nergy and food markets have been severely disrupted and confidence declined sharply. The world is paying a very heavy price for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석 달 전보다 1.3%포인트나 낮춰 0.3%로 잡은 OECD의 내년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에 수긍했습니다. The economic consequences for the euro area have continued to unfold since we last met in June, and the outlook is darkening. OECD는 특히 유럽연합 경제를 이끄는 독일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0.7%로 대폭 낮췄습니다. 주요 두 개 나라 미국과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0.7%포인트, 0.2%포인트 낮춰 0.5%, 4.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 세계 물가는 내년에도 오르겠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우크라전과 주요국 통화 긴축으로 지난 7월에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2.9%로 대폭 하향하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OECD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내려잡았습니다. OECD는 중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3.8%에서 3.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는데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모두 웃도는 수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을 돌파한 뒤로도 계속 치솟자 외환 당국이 본격적인 방어전에 돌입했습니다. 과거 위기 때와 비교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문제는 물가 상승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폭주하는 환율에 정부는 최근 외환부유액에서 달러를 풀어 방어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선 수조 원치를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효과가 없자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업들의 달러 매도 수요를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민간의 대외 자산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도 체결했습니다. 시장을 거치지 말고 한국은행에서 직접 빌려라. 교환해라. 그러면 외환시장의 수요가 줄겠죠. 외환당국은 지금의 환율 오름세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예전 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주요국 통화가 비슷하게 약세인 가운데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도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과하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처한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 지금 수합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수합을 받아오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환율에 따른 수입 원자재가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곳곳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주 감세 정책을 내놓은 여파로 파운드화 가치가 한때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영국 파운드화의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은 약 5% 떨어지며 한때 사상 최저 수준인 1.03달러로 추락했습니다. 이전 최저치는 1985년 2월 26일에 1.05달러였습니다. 또 영국 국가 채무 확대 전망에 채권 시장도 요동치면서 5년 만기 국채 금리는 4.603%로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8년 9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기간에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 동맹이 훼손됐다고 규정짓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는데요.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왜곡 프레임으로 역공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친 이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규정하고 진상 규명까지 언급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덧붙여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당에서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비속어 발언에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야당을 지목한 게 아니라며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발언이 공개되고 첫 공식 해명 브리핑이 13시간 이상 걸린 이유를 묻자 모두가 사실이 무엇인지 기다렸다면 그런 시간은 필요하지 않았을 거라며 특정한 단어, 즉 바이든이 아님을 확인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식 회견 모두 발언에선 순방 성과를 강조하며 이른바 48조 한미 환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다자 외교 현장에서 미국 대통령을 장시간 붙잡는 게 어려우니 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기업에만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한 장만 남긴 한일 약식 회담에 대해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며 지난 정부에서 퇴조한 한일 관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 좀 관계가 많이 퇴조를 했고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비속어 논란과 외교 성과 부실 등에 대해 대통령실은 유감 표명이나 사과 없이 왜곡 프레임으로 역공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민심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여당은 이 사건을 왜곡 보도한 책임을 묻겠다며 MBC에 집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당장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맞받아치면서 여야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주를 여는 첫 지도부 회의부터 MBC를 콕 집어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발언을 가장 먼저 보도하면서 악의적인 비속어 프레임을 씌웠다는 겁니다. 이번 순방 보도에서 최초로 대통령의 비속어 프레임을 씌운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해서 특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 영상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정치권과 언론이 내통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명예훼손 혐의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모든 관련자에게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이 진실을 은폐하고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원 유착 의혹에 대해선 역으로 법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당당하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의 욕설 파문은 발언을 한 대통령의 책임이지 이를 보도한 언론의 책임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있지도 않은 정원 유착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또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책임자들의 해임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의원총회를 열어 당장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오늘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외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단순 일회성 사건에 그치지 않고 정부 인사, 언론으로 그 전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이번 사건을 왜곡으로 규정하면서 여기에 반발하는 야당과의 갈등은 한층 더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나 의회 쪽에서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으며 한국 정부의 설명을 이해하며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고위 당국자에게 해당 발언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며 NSC 측은 잘 알겠고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주미대사는 해당 발언에 대한 김은혜 홍보수석 설명을 백악관 NSC에 공유했으며 국무부에는 주미대사관에서 김 수석의 설명 내용을 전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최근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 차원에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워싱턴 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세 차례 만나 한미 간 핵심 현안에 대해 대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특히 정상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논의하고 이 사안에 대해 진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한 건 의미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전술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가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현지 시각 2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77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연합훈련은 한반도 정세를 전쟁 접점으로 몰아가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인정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부가 예산 760억 원을 들여 만든 초대형 방제선 엔담호가 장비 불량을 숨긴 채 취향식까지 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YTN이 추가로 확인한 결과 이 불량 장비는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작동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전에 장비 이상을 걸러내지 못한 건데 해명은 더 황당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초대형 방제선인 엔다모의 필수 장치인 오일펜스의 문제점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 5월 말. 해양환경공단은 취향식을 앞두고 진행한 시운전에서 기름 확산을 막는 장치인 오일펜스가 물에 뜨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수리를 시도했지만 정상 작동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제조사 측에 새 오일펜스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문제가 있는 오일펜스는 시운전 훨씬 전인 재작년과 지난해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성능시험과 건조사가 주관한 장비 작동 검사를 모두 통과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정 성적서입니다. 재질 검사와 보건성은 물론 가장 문제가 됐던 부유시험까지 모두 우수한 점수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수리가 안 될 정도로 불량인 필수 장비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합격 처리한 겁니다. 석연치 않은 합격 판정 과정에 대한 해양환경공단의 답변은 더 황당합니다. 성능시험과 작동검사는 원래 통제 환경인 도크 안에서 이루어져서 조류가 세고 파도가 거친 실제 바다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엔다모는 태양기름 유출 때와 같은 악천후에도 방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앞뒤가 안 맞는 답변입니다. 2022년 국내 최초 대형 방제선 엔담호의 등장으로 기상 악화 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일펜스로 해상 유출류를 가두고 유해수기로 수면에 떠있는 기름을 회수합니다. 악천후는커녕 시운전에 나갈 정도의 바다에서 큰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출항 전에 검사를 더 꼼꼼히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경 재난이나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엔다모의 건조 목적을 비춰봤을 때도 출항 전에 이 엔다모의 기능을 꼼꼼히 살펴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환경공단은 여전히 기름을 가두는 오일펜스는 엔다모의 여러 부속 장비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얼마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고 한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었죠. 경찰은 보강조사 뒤 이 남성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여학생을 납치하려던 혐의 외에도 불법 촬영과 아동 성착취물 소지 등 새로운 성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저녁 7시 10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 4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뒤따라 타더니 내리는 여학생의 가방을 거칠게 붙잡아 다시 타게 합니다. 남성의 손엔 흉기가 쥐어져 있고 여학생의 휴대전화까지 뺏으려고 합니다. 꼭대기층에 다다른 순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주민과 마주치면서 여학생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남성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재범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공간에 있고 저희가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이거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경찰은 보강조사를 벌인 뒤 영장 기각 17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엔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던 이유가 추행에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체포될 당시 이 남성이 휴대전화에서 무언가를 황급히 지운 흔적도 포착됐는데 포렌식 결과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여성을 직접 찍은 불법 촬영물 여러 개와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아동 성착취물까지 보관하고 있던 거로 드러난 겁니다. 남성은 영장 기각 뒤 진행된 2차례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들을 인정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우발적인 미성년자의 약취 요인이 아니다라는 게
정황 증거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 있다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지만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법원.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여성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긴급 점검 계획을 밝혔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늦은 시각 가스배관을 타고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뒤 폭행해 현장에서 붙잡힌 20대 남성 A씨.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해도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2차 범죄를 우려해 A씨를 유치장 등에 한 달간 감금할 수 있는 잠정 조치 4호도 추가 신청했지만 이 역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임시 거주지로 옮겼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한테 스마트워치 지급한 거 하고 피해자가 모르는 주거지로 지금 이동이 돼 있거든요. 퇴근할 때도 우리가 그 신변 보호를 해주고 있고 그래. 경남 지역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성단체는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370여 건 가운데 법원이 기각한 경우가 32.6%에 달하는 상황. 여성단체는 스토킹 범죄 구속 사유에 보복 우려를 적극 적용하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기본적으로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 급격한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도 그 피해에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가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근데 그런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 전체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방안을 마련하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도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도 법 개정과 처벌 강화 등을 놓고 회의를 여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박종영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근 금지 조치를 받고도 넉 달 만에 다시 스토킹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쯤 전 여자친구 집 담벼락을 넘어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고도 40대 남성을 스토킹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잠정 조치를 무시하고 상당 기간 스토킹을 이어온 점과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교권 침해 사건 이후 지역교육청이 오히려 피해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이에 맞서 교권을 지키자는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앉아있는 동급생에게 화를 내려는 학생을 교사들이 달래 돌려보냅니다. 다른 날, 이 학생이 주변에 손가락 욕을 하며 으름장을 놓는 모습도 촬영됐습니다. 교사가 칠판에 쓴 글에다 욕설을 포함한 낙서도 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교권 침해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5월. 교사가 자신의 경험을 온라인으로 공론화한 뒤 학생도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해 학생을 특정할 수도 있는 민감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 등으로 전북교육청이 익산교육지원청에
피해 교사에 대한 경징계 의견을 통보한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이 정도로 공론화했을 때에는 징계 정도는 감수해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서 이제 학교에 있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 교원단체도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원들에게 경징계 취소 촉구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 사흘 만에 서명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사 주체인 전북교육청 측은 아직 징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교사는 재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징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감론 을박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부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로부터 부지사로 발탁된 뒤 2년여에 걸쳐 자신이 사회이사를 지냈던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은 점령 지역에서도 징집에 나선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징집에 응하지 말고 싸우라고 호소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일부 소수 민족이 차별적 징집이라며 동원령에 반발하고 있어서 동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마리우폴. 투명한 투표함 둘레에 주민들이 몰려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Больные люди, там лежачие больные, плохо ходящие, там просят, звонят, просят прийти к ним домой. И активность. 러시아가 합병 투표가 진행 중인 점령지에서 남성들을 징집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동원령이 친우크라이나 성향 주민을 색출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징집영장이 소수민족에게 편중됐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 크림반도의 경우 영장의 80%가 이슬람계 타타르인에 발부됐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부모들에게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항거하라고 호소했습니다. Под эту преступную российскую мобилизацию. Потому что если вы придете забирать жизни наших детей, я вам скажу как отец, мы вас живыми уже нет.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 신자인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에서는 동원령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동원령 반대 시위 도중 경찰이 공중으로 실탄을 발사하고 100여 명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서는 20대 남성이 군사 동원센터 안으로 들어가 총을 쐈습니다. 차별적인 동원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 이번 총격으로 센터 책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러시아 중부 우드무르티아 공화국 주도 이젬스크의 한 학교에서 현지 시간 26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과 교사 등 13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총격 사건 범인은 이 학교의 졸업생으로 현지 남성인 34살 아르카잔체브로 조사됐다며 네오파시스트와 나치 단체 등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범인은 이젬스크 88번 학교에 침입해 경비원을 살해한 뒤 교실 등에서 학생 등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란에서 20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금된 지 사흘 만에 숨지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란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시위가 발전한 가운데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지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20대 여성의 의문사로 촉발된 이란의 시위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 변모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10일째 계속된 시위에서 시민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며 호메이니 등 이란 종교 지도자들의 초상까지 뜯어냈습니다. 이란 보안군도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최근까지 시위대 40-5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체포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당국은 시위를 지지하는 기자 10여 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은 문을 부수고 가정집 안으로 난입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쿠르드족 22살 마흐사 아미니는 가족과 함께 테헤란에 왔다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풍속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서에 구금된 아미니는 조사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흘 뒤인 16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폭력을 쓴 적이 없다며 심장마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아미니가 경찰에 맞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의문사 규명을 넘어 이란 정권의 자유억압과 정치 탄압, 정권 퇴진 운동으로 변모하자 이란 정권은 관제 시위까지 조직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선 이란계를 중심으로 지지 시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삭발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이란 시민들과의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And I don't want to follow this terrorist and dictator regime. And I'm here to support my people because they don't have voice. They don't have journalists to.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에 대해 연일 강경 진압을 경고하는 가운데 이란 여성의 사망 시위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총격에 숨진 뒤 2달여 만에 일본 정부가 주관하는 국장이 오늘 치러집니다. 강한 국장 반대 여론 속에 G7 정상 모두가 불참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내세운 조문 외교 명분도 빛이 발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내외 약 4,300명이 참석하는 국장을 앞두고 일본 경찰은 경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사망으로 이어진 당시의 경비 실패와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장이 진행되는 이곳 무도관 일대는 삼엄한 경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주변 도로는 전면 통제되고 이 지역 상공은 비행도 금지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국장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安倍元総理が培われた外交的遺産を我が国としてしっかり受け継ぎ発展させるという意思を内外に示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아시아 유일의 G7 회원국임을 강조해왔지만 일본의 국가적 행사에 다른 G7 정상은 아무도 오지 않게 됐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국장을 계기로 한 조문 외교를 강조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셈입니다.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국장 반대 의견이 여전히 찬성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국장과 같은 시각 일본 국회 주변에서는 대규모 반대 집회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この国葬の強行によって、国民の多くの反対を招きですね、分断を招き、個人やご遺族にも気の毒な環境を作ってしまったのではないかと。 국장으로 치러지지만 일본 정부는 결국 국민에게 조기 개항이나 묵념 등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와 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지만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헌화대 설치와 조기 개항을 준비했던 자민당 야마나시현 본부 건물에는 불붙은 물체가 날아들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 출입을 막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시험이 오늘 이뤄집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14분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 이른바 다트 미션의 우주선이 지구에서 약 1,08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소행성 디모르포스와 충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트 미션은 지구의 소행성 충돌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가 바뀌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기체 결함으로 2차례 발사가 미뤄진 미국 나사의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1호 로켓이 허리케인 북상으로 발사대에서 조립동으로 옮겨집니다. 나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대에 세워진 아르테미스 1호를 로켓과 우주선 시스템 보호를 위해 조립동으로 옮겨 보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아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28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지방은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남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4.9도, 광주는 1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8도, 대전과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현장에 대한 현장 감식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대백화점 측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OECD가 내년 세계 경제와 주요 20개국, G20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당국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나 의회에서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상 차원에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속어 반론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 동맹을 훼손했다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거짓 해명이라며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전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한미 합동훈련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는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여 년 만에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조 원 투자 의사를 밝힌 한화그룹이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에서는 의류 유통업체의 특성상 상자 등 불에 잘 타는 물건이 많았던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의류 상자가 불쏘시개가 돼서 삽시간에 지하 공간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피해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거로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실종자 수색을 위해 지하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셔터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를 찾기 위해 손전등으로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지하에 여전히 남아있는 열기와 연기로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 화재 현장입니다. 건물 전체가 검게 그을렸는데 화재 당시 얼마나 많은 연기가 발생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희생자는 모두 지하 1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는 하역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화재 당시 하역장에는 반품 물건을 포함한 각종 적재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적재물이 급격히 연소하면서 많은 연기를 뿜어냈다는 점입니다. 또 아울렛 특성상 적재물 가운데 의류 등 탈 소재가 많았던 것도 화재 피해를 더 커지게 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아침 일찍부터 근무하는 방제실과 미화 담당 등의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사망자분은 화상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지하 1층에 화물 승강기에 아마 탈출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셨다가 연기에 의해 가지고 질식사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하 1층 크기가 워낙 넓고 적재물을 하나씩 살펴보느라 소방관들이 실종자를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소가 워낙 급격하게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출동하면서 이 특구단이 가장 선착되었는데 선착대가 이 가까운 근거림에도 불구하고 화재 연기가 너무 심해서 바로 저희가 대응 단계를 걸고 대전경찰청은 화재 수사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하 1층 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하역장 쪽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명이 숨진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젯밤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지방노동관서에 소방청 등과 협력해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동부는 감식을 통해 원인이 파악되면 산업재해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적용되는데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이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내년도 전 세계 경제 성장 속도가 애초 예상보다 더 둔화할 거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전망했습니다. OECD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보다 0.6%포인트 내린 2.2%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OECD는 러시아의 정당화할 수 없고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탄력을 잃었다며 세계, 특히 유럽이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0.6%포인트 내린 2.2%지만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의 경우 3달 전보다 1.3%포인트 낮은 0.3%입니다. G2 국가인 미국의 내년 성장률은 석 달 전보다 0.7%포인트 내린 0.5%, 중국은 0.2%포인트 하향한 4.7%를 기록할 거로 예상했습니다. 네, OECD는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내려잡았습니다. 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3.8%에서 3.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는데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모두 웃도는 수준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나 의회 쪽에서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고 한국 정부의 설명을 이해하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고위 당국자에게 해당 발언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며 NSC 측은 잘 알겠고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주미대사는 해당 발언에 대한 김은혜 홍보수석의 설명을 백악관 NSC에 공유했고 국무부에는 주미대사관에서 김 수석의 설명 내용을 전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최근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 차원에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워싱턴 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3차례 만나 한미 간 핵심 현안에 대해 대화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특히 정상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 우려를 논의하고 이 사안에 대해 진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놓고 여야는 한치의 물러섬 없는 강대강 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물러서 협치의 돌파구를 마련할 법도 한데 왜 이렇게 극한 대립을 보이는지 그 속 사정을 김경수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박 7일 순방 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 오전 정부 여당은 당정 고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짜뉴스 폐해부터 꺼내들었습니다. 가짜뉴스들은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또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려가지고 더욱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를 더욱 더 불안하게 하고.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은 약식 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는 위험하다며
비속어 발언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한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논란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데 같은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도 엿보입니다. 광우병 사태에 대한 온당한 처벌도 없었으니 사기 행각을 대놓고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 장관 해임까지 거론하며 맞서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생각하니까 계속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해나가고 서로 작전을 짜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야가 출구 없이 강대강으로 충돌하며 총성 없는 외교전에서 우리가 얻어야 했을 건 무엇인지 본질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 대통령 순방 외교 주간 일부 여론조사에서 다시 20%대로 밀려난 국정 지지율도 정부 여당이 물러서게만 할 수 없게 만든 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민심인데 여도 야도 그리고 대통령실도 민심은 자기 편이라는 스스로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보일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네이버를 비롯한 후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어제 오전 네이버와 분당 차병원 등 10여 곳의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네이버와 분당 차병원은 성남FC에 각각 39억 원과 33억 원의 후원금을 냈던 관내 기업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닮은 꼴인 위례 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례 신도시 역시 특혜와 비리가 있었다는 판단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윗선 수사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한때 동업했던 부동산업자 정모 씨와 위례 신도시 사업 특수목적법인 대표 주모 씨도 공범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3년 7월 위례 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일정이나 공모 지침서 내용 같은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고 사업을 통해 418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자 사업자들이 42억 원, 호반건설이 169억 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앞서 대장동 의혹 기소 때 적용한 배임죄와 달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범죄 수익 환수가 쉽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다만 김만배 씨 등 기소되지 않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혀 추가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성남시 창곡동에 공동주택 1,1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민관 합동 사업으로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연루됐고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챙긴 부분까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초기부터 다시 들여다보면서 위례 신도시 사업 비리 정황을 포착했고 동시다발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한껏 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는 이제 호반건설과 투자자 그리고 당시 인허가를 맡은 성남시 윗선을 향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사업 모두를 직접 결재한 이재명 대표로 검찰의 칼끝이 향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꼽힙니다. YTN 우철입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이 시민단체 이의 신청으로 다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와 별개로 검찰이 경찰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13년 동안 5개 대학에 허위 이력을 내세워 강사로 임용됐으니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강의는 2016년까지 한 만큼 그때까지 받은 강의료엔 상습 사기죄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9달 넘게 수사한 경찰은 지난 2일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7년인 공소시효가 재작년 끝났고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허위 의혹이 제기된 경력 없이도 김 여사가 임용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대학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겁니다. 지난 10일부터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시행되면서 고발인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이번 이의 신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접수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지 직접 수사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대학에서 허위 경력 때문에 임용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강의료를 속여 뜯어내려 했다는 사기죄를 구성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임용의 과정에 이런 서류를 제출한 것들을 재물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의 범위로서 했다라는 고발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YTN과 인터뷰에서 돋보이려는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일부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선 서면 조사만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거라고만 설명했습니다. YTN 9입니다. 벤츠 최고급 신형 모델인 S클래스 차량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잇따른다는 소식 저희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장 큰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지만 관계기관의 결함 조사는 결론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시속 98km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벤츠 최신 모델 S580 차량. 도로 한복판에서 갑작스레 속력이 떨어집니다. 금세 따라붙은 뒷차를 피해 차선을 바꿔보지만 옆 차선에선 25톤 트럭이 달려오는 상황. 들이받칠 뻔한 아찔한 순간에 트럭이 가까스로 방향을 틀면서 참사를 피했습니다. 한 몇 초 만에 차가 그냥 어떻게 동작할 수 없을 정도로 섣버리니까 너무 놀랐죠.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3, 4분 정도의 고속도로에서 가운데서 나가지도 못하고. A씨가 차를 구매한 건 지난해 6월 중순. 이후 같은 현상이 5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지만 벤츠 측과 판매사 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습니다. 벤츠 코리아에서는 차량 판매한 데다 밀고 중대기업이니까 벤츠 코리아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냐고 5천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가면 고객이 손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회유하고. 잇따르는 벤츠 S580의 시동 꺼진 문제는 48V 배터리 관련 결함으로 추정됩니다. 벤츠 측이 지난해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다른 모델에 대해 무상 수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는 1년 3개월이 넘도록 결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 조사 대상은 CLS 등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하위 모델인데 벤츠 측에선 최고급 모델인 S580에서 나타나는 문제와는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조사에 강제 시정 명령을 내리는 리콜까지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결함을 리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측은 지금까지 조사에서 확인된 S580 등의 문제가 주행 중 시동 꺼짐이 아니라 정차 후 재시동 오류로 추정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3분간 정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후방 충돌 위험에 시달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받은 거고 리콜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토부 조사는 최근에야 예비조사가 끝나고 본조사가 시작돼 결과는 내년 이후에야 나올 예정. 리콜 여부가 결정나려면 이후 심의위원회 등도 거쳐야 하는 만큼 차주들의 불안한 주행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외국인 전용 노래방이나 클럽에서 마약류를 투약하며 은밀하게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마약류 판매상들은 SNS를 통해 파티 참가자들을 모집한 거로 드러났는데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지하 노래방. 경찰과 출입국 외국인청 직원들이 잠긴 문을 뜯고 단속을 벌입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베트남인들. 담뱃갑에서는 마약류인 엑스터시가 발견됐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이른바 마약 파티를 벌이다가 적발된 겁니다. 현 시간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최근에는 부산 사상구에 있는 클럽에서도 액상 대마 등을 투약하며 마약 파티를 벌이던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두 차례 단속에서 붙잡힌 외국인들은 모두 72명. 이 가운데 5명은 마약류 판매상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외국인 전용 노래방이나 클럽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마약 파티가 주말마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날 또 쉬기 때문에 주로 토요일 저녁에 이루어졌고 주로 마약 파티를 이용한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 피로를 잊기 위해서 마약 파티에 참여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베트남인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들로 어학연수 등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은 62명을 강제 퇴거 또는 출국 명령 처분하고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주소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음성적일 수밖에 없고 이분들의 SNS나 이런 부분도 일반 합법 체류자보다 더 음성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적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약류 판매상 5명을 구속한 경찰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공급책을 쫓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 전두환 정권 때까지 운영되던 선감학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폭행과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곳인데요. 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유해를 찾는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무성한 잡초들 사이 작아서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작은 무덤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풀을 걷어내고 조심조심 어루만지듯 흙을 긁어냅니다. 성감학원 피해자들의 유해를 찾는 시굴 현장입니다. 불황아로 찍혀 강제로 끌려와 폭행과 노역을 당하다 숨진 피해 아동들이 묻힌 곳으로 추정됩니다. 봉분을 해체하는 작업이 한창인 현장입니다. 구타를 당하거나 성감도에서 탈출하려다 숨진 아이들 150여 명이 이곳에 묻힌 거로 추정됩니다. 성감학원에 수용됐던 삼형제도 시굴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인천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만나러 나섰다 성감학원에 끌려갔던 안영화 씨. 안 씨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생들도 영문을 모른 채 성감학원으로 끌려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거는 13살이었었어요. 저 노동하고 저 기합받고 매 맞고 뭐. 형제는 가까스로 학원을 나왔지만 두고 온 친구들은 마음의 평생의 짐으로 남았습니다. 섬을 떠나려다 파도에 휩쓸려 숨진 친구를 이곳에 묻었던 기억도 아직 생생합니다. 제가 동료들 갖다 묻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오면 진짜 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제 심정이 말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격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성감학원 수용자 대부분이 동료 사망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망자 처리에 직접 참여했다는 피해자도 절반 가까이 됩니다.
성감학원 사건을 조사하는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여러 진술에 근거해 유해 발굴을 결정했습니다. 원화 대장상에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기재돼 있는데요. 저희 조사 결과 사망자 수가 24명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진실화해위는 발굴을 끝낸 뒤 다음 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3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7,2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환자 수는 주말 줄었던 진단검사 건수가 다시 늘면서 어제 같은 시간대보다는 23,575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지난주 월요일보다 8,720명이 줄었고 월요일 같은 시간대 중간 집계 기준으로는 지난 7월 11일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다가올 코로나19 7차 재유행 전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행이 지나고 안정되면 다 같이 한꺼번에 벗어야 혼선이 없을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자 실내 마스크는 언제 벗게 되는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자문을 하는 코로나19 특별 대응단장은 다가올 7차 유행이 지난 뒤 일시에 푸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영유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은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일시에 실내 마스크를 다 같이 벗는 것이 혼선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언어 발달 때문에 일찍 영유아가 먼저 벗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언어 발달은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 때까지 언어 발달은 계속됩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했지만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직책이란 점을 고려하면 영유아 실내 마스크 해제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또 다른 관심 요소인 입국 후 PCR 검사에 대해서는 양성률이 조금 더 안정되면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말해 실내 마스크 의무보다 더 빨리 해제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는 우수한 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좀 더 개방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 연말과 내년 초 면역력을 갖췄다고 간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난 7월 이후 4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된 이들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항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숨은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1,200만 명 정도가 면역력을 갖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다음 달 시작하는 개량 백신 접종에 얼마나 참여하는지가 7차 유행을 억제하는 데 영향을 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0월 11일부터 개량 백신을 시작하게 되면 수백만 명이 아마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1,500만 명 혹은 그 이상 숫자가 실질적인 면역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면역력을 보유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희망적이지만 7차 유행의 규모와 시기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년이 넘는 매각 작업 끝에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화그룹이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건데요. 전체 매각 대금은 2조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그룹의 몰락과 함께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 2년 만인 2001년 옛 대우 계열사 가운데 가장 먼저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매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2008년엔 한화그룹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대우조선을 그룹의 제조업 부분에 주력 업종으로 저희가 육성할 계획이고 최소한 저희 그룹 전체의 매출의 약 한 35% 정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육성할 계획입니다. 마침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새 주인으로 낙점됐지만 반세기 전에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허벌판인 미 범암 백사장의 사장 한 장을 들고 우리나라 조선업을 개척하셨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유럽연합의 반대로 6개 나라에서 통과해야 하는 기업 결합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8개월 만에 다시 찾은 새 주인 후보는 돌고 돌아 한화그룹이었습니다. 한화그룹이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투자 합의서를 산업은행과 체결한 겁니다. 최종 거래가 끝나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경영권을 내려놓고 지분 28.2%를 가진 주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01년 워크아웃 졸업 후 현재까지 약 21년간 산업은행의 품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이 민간 대주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매각은 인수 예정자를 정해둔 상태에서 경쟁 입찰을 벌이는 스토킹 호스 절차로 진행됩니다. 일단 산업은행은 다음 달 중순까지 입찰 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한화그룹은 주력인 방위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의 시너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군용 선박인 특수선 기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1조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 부채 비율이 547%에 달하는 대우조선. 인수가 마무리되면 조선업의 업황 개선과 맞물려 경영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과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존 원내대책회의에서 명칭을 변경한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사전준비사항을 논의할 예정인데 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의원총회를 열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당론 발의 여부를 논의합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기간 외교 논란을 언급하며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외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울 그룹에서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이 전 부지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로부터 평화부지사로 발탁된 이후 2년여에 걸쳐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공개 변론을 여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합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대심 판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현직 검사 6명이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의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가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현지 시각 2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연합훈련은 한반도 정세를 전쟁 접점으로 몰아가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인정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철길이 150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20차 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방역 살얼음판을 걷는 중국이 북한과 육로교역 재개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북한을 잇는 압록강 철교에 다시 화물열차가 지나갑니다. 지난 4월 말 중국 단둥에 방역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철길이 끊긴 지 150일 만입니다.
지난 8월 10일 코로나19 방면을 선언한 북한은 중국의 재개통을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운행은 북중 간의 협의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중 화물열차는 앞으로 하루에 한두 번씩 정기 운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밀가루나 식용유, 의약품 등과 함께 건축자재 교역 비중이 높은 걸로 전해집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쌍십절 준비와 평양 주택 1만 호 건설 등에 필요한 물자입니다. 5년 단위 꺾어지는 해는 아니지만 김정은 집권 10주년을 맞아 치적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积极保障铁路货运安全稳定运行，为中朝友好关系发展作出贡献。 올해 나란히 집권 10년을 기념하고 다음 10년을 기약하는 시진핑과 김정은.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육로교역 재개를 꺼려왔던 중국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준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해가 뜨는 동해에서 해가 지는 서해까지 동서를 횡단하는 숲길이 조성됩니다. 울진에서 태안까지 5개 시도를 통과하는 849km의 길을 연결하는 것인데 앞으로 4년 뒤면 그 길을 실제로 걸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충남 가야산. 그 주변 서산과 당진, 예산과 홍성 등 4개의 시군을 아우르는 숲길이 있습니다. 찬란했던 삼국시대 역사 속으로 다가가는 성찰과 사색의 길입니다. 경북 울진에는 500년 금강수나무의 시간이 흐르는 숲길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상을 보여주는 대왕수나무와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서쪽과 동쪽의 끝에 자리 잡고 있는 두 숲길을 연결하는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해가 뜨는 곳 울진에서 해가 지는 태안까지 총 길이 849km의 동서 트레일입니다. 5개 시도와 21개 시군, 87개 읍면, 239개 마을을 통과하는 최초의 한반도 횡단 도보 숲길입니다. 서쪽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이 트레일을 통해서 동쪽의 새로운 바다의 맛을 좀 느껴볼 수도 있고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힐링과 또 그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는. 산림청과 5개 시도는 숲길 주변 산림문화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서편에 있는 숲의 생태적 가치, 또 여러 가지 환경적 가치, 또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국민들이 즐겨 찾는 이 숲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비와 지방비 604억 원이 투입되는 첫 국토 횡단 숲길은 오는 2026년 완성됩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오늘도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아 쌀쌀한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투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남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4.9도, 광주는 1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28도, 대전과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